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이제 21대 국회를 앞두고 있는 이 국면에 그 누구보다 바쁜 행보를 보이는 정치권 인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행보 그리고 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일명 무대 김무성 의원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김 의원이 최근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작은 과거사법 해결을 위해 나서면서부터였는데요. 지난 7일에 있었던 일이죠. 김무성 의원이 국회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던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희가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법안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를 봤는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꺼졌는데 나는 이제 국회를 떠나는 사람으로서 유정의 미를 거두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중재를 했습니다. 일명 창문 면담 이렇게 부르죠.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각서까지 쓰겠다. 이런 김 의원의 설득에 최승우 씨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홍익표, 아울러서 또 통합당의 이채익 그 행안위 간사까지 3명이 함께 이제 이 과거사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약속까지 하는 장면. 정말 호평이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사법이 처리되나 싶었는데 과연 그럴지 요즘 조금 기류가 이상합니다. 최승우 씨가 농성을 종료하고 내려온 지 닷새 만에 통합당에서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김무성 의원, 배상과 보상에 4조 7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니 정부에서 곤란하다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합의 정신에 맞지가 않는다. 정의당 이 얘기는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하고도 있는데 물론 다른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먼저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왜 김무성 의원이 중재에 나선 건지 그리고 아울러서 과거사법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일단 평론가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먼저 그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의 중지는 바로 저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김무성 의원도 부산이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사건도 부산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80년대 이후로 인권 침해가 일어났고 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면 벌써 한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상규명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김무성 의원이 아마 감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권을 자꾸 뒤로 회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이제 통합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라든가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 왔고요. 하다못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경우에도 역시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좀 과거를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당 중진 의원이 흔쾌히 진상규명에 동의할 수 있도록 여야의 중재 역할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나는 20대 국회를 떠나는 사람으로서 유족의 미를 거두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법안 중재에 나서는 모습 참 보기 좋았다는 생각 저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중재에 나선 모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도 한데요. 특히 저희 장성철 소장, 김무성 의원과 오랜 시간 같이 해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2013년도 12월 30일입니다. 당시에 대략 22일 동안 철도 파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철도가 상당히 멈춰가지고 국민 불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김무성 대표가 박기춘 당시에 이제 야당 의원하고 같이 새벽 한 12시 반인가 1시에 그냥 농성장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당시에 농성을 하고 있던 대표랑 노조 대표랑 만나가지고 자, 뭐가 문제냐? 우리가 그럼 이런 거 해결하겠다. 그럼 좋다. 이거 법안 처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처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한 언론 신문사에서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손잡고 있는 모습까지 하면서 이것이 정치다라고 제목으로 달았었어요. 근데 당시에 당과 청와대에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마 잘 보도가 안 된 걸 텐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아니 지금 철도 파업 이제 거의 막바지라서 우리가 공권력으로 확 밀어붙이면은 이제 거의 항복할 막판이었는데 왜 가서 타협해줘가지고 저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느냐, 당신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항의를 받았고요. 지금
그 미래통합당의 상당히 개혁적이라고 하는 그 의원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아 이거 잘했지 내가 막 이렇게 했더니 아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아니 이번에 확 밀어붙여가지고 노조를 길을 꺾어놨어야 되는데 네. 왜 그러셨냐라고 그러면서 당에서는요 어마어마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번 이 과거사법 처리 문제 관련해서도 당에서는 그러한 의견이 나올 겁니다. 당신은 상임위가 이것도 아니고 왜 당신이 나서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느냐. 월권이다. 당신이 무슨 권한 가지고 그런 각서까지 쓰면서 약속을 하느냐. 그런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요. 과거사법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일단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네.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 4년 동안 이 과거사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네.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과거사법 개정을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그러한 좀 기간이 짧아서 우리가 과거사를 좀 조사를 제대로 못했으니 네. 한 3년에서 4년 정도 더 하자라는 거예요. 그 민주당에는 4년 하자, 통합당에는 3년 하자고 해서 지금 3년으로 줄어들었어요. 이제 조사 기간은. 그런데 결국에는 아까 우리 화면에서 봤지만 돈이 문제다. 이거를 조사를 해보면 네. 일단은 현재 나와 있는 것만 4조 7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조사를 확대하고 계속 하다 보면 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른다. 그걸 감당을 못한다라고 정부에서 이게 이제 통합당에 얘기를 해서 통합당이 반대하는 형식이 됐는데 저는요 이 부분은 해결하고 분명 개정이 돼서 네. 억울한 분들 없게 조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뭐 여러 관련 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뭐 배상과 보상은 일단 미루고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부터 먼저 하자고 했으니 아마 다음 주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부분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희가 추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 의원, 과거사법 해결 의지와 더불어서 또 하나 굉장히 좀 의지를 불태우는 사안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보수 유튜버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좀 거센 발언을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 통합당의 21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가 엄청나게 큰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투표해보니까 아니더라. 극우 유튜버들이 우파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비판해서 다 없앴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들과 싸우겠다. 라고 거친 말도 서슴없이 그렇게 쏟아낸 바 있습니다. 자, 총선 참패의 책임 가운데 하나를 보수 유튜버들의 문제로 삼았고 여기에 또 끌려다닌 당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도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옳은 말씀 하셨어요.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 과거에 또 이런 일도 했고 네. 또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선거 조작을 했다라고 유튜버들이 지금 뭐 자기네들이 수집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화면으로 막 내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공병호 TV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상당히 지금 조작을 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공천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구독자가 46만 명으로 확 줄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런 선거 조작을 하니까 제가 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51만 명으로 늘었어요. 오히려 5만 명이 늘었어요. 네. 그러면은 구독자가 늘어나면 조회수도 늘어나고 결국에는 조회수 따라서 유튜버들이 받는 그 돈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탄핵의 원흉 김무성, 유승민은 정말 거기 보면요 그냥 XX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냥 X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외연 확장을 못했다. 이분들과의 절연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유튜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인이 싸우시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다 달라붙어가지고 김무성 당신은 뭐냐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겨낼지 네.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사실 통합당 차원에서 정리해야 될 일을 김무성 의원이 나서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왜 통합당 지도부가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신경 쓰이죠. 신경 네. 쓰이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그 보수 유튜버 얘기 나올 때 길들이고 길들여진다. 서로.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통합당에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수 유튜버가 한때는 필요했거든요.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필요했고요. 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가 그 태극기 부대의 힘을 빌어서
대여 투쟁을 하겠다고 했던 모습들,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것도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하는 얘기들을 여전히 해오고 있고, 또 그것에 그들의 힘과 같이 결합돼서 당이 함께 움직여왔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보수의 주류 세력처럼 그들이 비춰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혁신하는 새로운 어떤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들과 일정하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선거에 참패하고 난 다음에 통합당을 해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네. 보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 나왔던 거거든요. 언제까지 일부 몇십만 명, 얼마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통합당이 그들의 지향에 의해서 그들이 휘두른다고 휘둘리는 이런 정당으로 가게 되면 결국 다수의 국민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사실 통합당에서 원래는 이 보수 해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통합당에서 그런 분들은 빠져야죠. 극우 정당을 지향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만나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야 보수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보수가 수권 세력으로서 국민들한테 평가받기 위해서는 지금 극우 세력하고 일정하게 단절, 절연이 필요하고 지금 계속 끊임없이 뭔가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자기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는 보수 유튜버하고 이제는 거리를 둘 때가 됐다. 그러니까 당이 비록 못 싸우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나서서 좀 파헤치거나 네. 얘기를 하겠다. 그게 바로 보수가 나갈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뭐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찬성한 자신과 유승민 의원이 보수 유튜버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내가 뿌리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다. 물론 조원진 의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자, 김 의원이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통합당하고 합당도 안 했습니다. 보수연대 같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럼 조원진 의원이 만든 당이 어느 정도 지지를 얻는지를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미 있는 지지를 못 얻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조원진 네.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태극기 부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보수 유튜버에 가서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미 국민들한테 평가는 끝난 거예요. 그 평가가 끝난 걸 가지고 끊임없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가지고 이렇게 속되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정치적 영향력을 꾀하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보수가 함께해야 될 지향점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궁금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 의원의 말 정말 아무도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와서 얘기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보좌관으로 네. 같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얘기와 행동을 같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꺼낸 의원이요. 친박의 핵심이라고 하는 김진태 의원이에요. 2016년에 그 촛불 집회가 계속 열렸을 때 국민들이 뭐 하야라고 많이 그랬잖아요. 하야하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다. 차라리 탄핵을 해라 라고 김진태 의원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현역 의원 중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서청호, 뭐 정가비원, 윤상현 이런 친박, 최경환 이런 핵심 실세들이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아니 지금 도저히 이게 막을 수가 없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야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정말 비극적인 일이다. 이거는 헌정 중단이다. 결국에는 헌법상 절차가 되어 있는 탄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하야는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러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청와대는 자신이 있었죠. 우리는 탄핵을 안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당연히 우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네. 나는 국회에서 표결로서 탄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갔잖아요. 여러 가지로 정말 국민적인 분노가 많이 높아졌고 그러니까요.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네. 그것을 이제 강구한 건데 기본적으로 그 서청원, 최경환 그런 핵심 분들이 당시에 김무성 의원에게 와서 탄핵을 하면 안 된다.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네. 장성철 소장이 말하기가 껄끄러운 부분들을 제가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이제 TV 패널로 나와서 네. 이런 것 탄핵 절차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하야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을 때 저는 하야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입장이었고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게 민주적 질서에 오히려 맞는다. 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탄핵 절차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 탄핵 절차로 인해서 오히려 나중에 가서 더 후유증이 많이 남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보수 패널이나 아니면은 그때 당내에서 나왔던 얘기는 절차 다 밟자고 하는 얘기가 훨씬 더 힘이 실려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탄핵 절차에 들어갔던 겁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이른바 이제 그 3분의 2 발의에 김무성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바른정당계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탈당파 의원들이 같이 거기에 동의를 함으로써 탄핵 발의가 이루어졌다. 그 책임을 이쪽에 다 지금 전가시키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면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탄핵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친박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동안에 호가호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목소리가 그렇게 높았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가서 우리는 책임 없고 탄핵을 했던 저 사람들만 책임 있습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데 이제는 국민들은 그거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보수 유튜브나 일부 당내에 있는 강경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의원들이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가면 나갈수록 네. 국민 다수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실 이제는 저희가 넘어가야 될 때가 맞아요. 됐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너무나 생생하게 잘 알고 있지요. 이런 차원에서 김무성 의원이 이런 뜻의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한 같습니다. 가지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보수 우파 미래통합당이 살아나가려면요. 탄핵과 박근혜 그런 세력으로부터 극복을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네. 자꾸 거기에 얽매이는 순간 결국에는 과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 집착하면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빨리 풀어줘라 이것까지 네. 돼요. 그러면은 박근혜라는 그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과거냐 미래냐의 싸움인데 네. 박근혜라는 과거에 연연해서는 미래통합당과 보수파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과의 절연은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잘 얘기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얘기가 저희가 자꾸 가야 할 나오니까 길이 조금 계속 멀어서 그런데요. 오늘 하나만, 한국일보가 대구 르포 기사를 썼어요. 대구 르포 기사에서 아직도 대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런가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우리 그렇지 않다. 음, 이런 내용을 되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대구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연민이나 이런 것들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투표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통합당에 있는 의원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가야 할 길이 멀어서 네. 끝으로 요 김무성 의원의 앞으로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킹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메이커예요. 누구를 만들어가는 것.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선에서 붙었을 때 네. 막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새누리당에서 나왔던 얘기가 김무성을 빨리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총괄선대 본부장 역할을 했어요. 가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 선거 조직들을 완전히 규를 잡았죠. 그래서 중심을 잡고 해서 이겼는데 본인이 서포트 역할을 잘하세요. 김무성 네. 대표는. 본인이 대중적인 정치인으로서 대권을 꿈꾸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다. 그래서 나는 2022년도 보수파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병풍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건데 네. 본인의 역할에 맞는 선택을 잘 하셨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킹메이커 역할. 자, 김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킹메이커가 됩니까? 킹이 될 수도 있죠. 킹이요? 네, 킹이 네. 될 수도 있는 거죠. 여전히 가능성이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통합당 안에서 앞으로 대선 주자로 움직일 만한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이번에 너무 많은 물갈이가 이루어졌거든요. 아마 당내에서 누군가 후보를 찾게 되면 김무성 이름이 오르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21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과거사법 개정안 문제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를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는데 기여한 바가 평가받는다고 하면 다시 또 이름이 등장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 보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